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재미있고 웃음이 터지는 이야기부터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답니다. 특히 자린고비 내기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린고비들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악이라고 주장하며 싸우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솔로몬 왕이 어떤 방법으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냈는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진실과 거짓. 옛날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하루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한 명의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임금님, 제발 직접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두 여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솔로몬 왕의 말에 한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볼은 흥분으로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했어요. 임금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제가 낳은 아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임금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 여자의 말에 맞서 다른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임금님. 이 아기는 분명히 제가 낳은 최악의 아기입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왕이시여, 제 아기를 찾아주십시오. 솔로몬은 잠시 두 여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두 여자는 조용히 있지 않고 계속 서로가 진짜 어머니라고 우겼지요. 말을 그치고 조용히 하시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그러면 내가 진실을 밝혀주겠소. 솔로몬은 두 여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아기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지만 두 여자는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친어머니를 구별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해라. 솔로몬은 두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여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중 한 아이가 죽자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좀처럼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미술 문항은 이러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어 봐라, 큰 칼을 가져오너라. 내 인근의 병사들이 곧 큰 탈을 솔로몬 왕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어서 이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거나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어라. 솔로몬 왕의 명령에 모두들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늘 악의 어머니들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솔로몬 왕은 병사들을 다 그쳤어요.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 하지 말고 당장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임금이 명령하자 병사들이 칼을 들고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여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가 병사들에게 아기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임금님은 공평하시고 자애로우십니다. 그러자 다른 한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끌어 엎드리며 울부짖었어요. 임금 뒤,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의 말에 솔로몬 왕은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어 봐라. 이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줘라. 아기의 친어머니이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기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친어머니다. 어서 아기를 데리고 가시오. 아기를 찾은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솔로몬 왕은 판단했어요. 아기의 친어머니라면 악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클 것이고 아기를 죽이는 대신 아기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것이다. 서천 쉬운 길로 가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총각은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쪽 길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살펴봤지요. 마치 예쁜 처녀가 밭에서 뽕잎을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각이 물었지요. 여보시오, 서천 쉬운 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처녀가 말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가르쳐주면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소. 총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처녀가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른쪽 길로 가시오. 한참 가다 보니 또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마침 어느 농부가 울상을 하며 앉아 있었어요. 총각이 물었지요. 여보시오, 서천 쉬운 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농부가 말했어요. 우리 집 배나무 밭에 거름을 제대로 주면 잘 살 수 있어. 오른쪽 길로 가시오. 총각은 농부의 말을 따라 오른쪽 길로 갔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어요. 총각이 물었지요. 여보시오, 서천 쉬운 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밤마다 귀신이 나와 식구들이 겁이 나서 다 죽게 되었소. 이유를 알아내면 가르쳐 주겠소. 총각이 그러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왼쪽으로 가시오. 총각은 왼쪽 길로 가다 보니 마침 늙은 노인이 낮잠을 자고 있어서 물었어요. 여기가 서천 쉬운 길이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그렇소. 총각이 이어 물었지요. 그러면 당신이 신령이요? 그렇소. 총각은 그동안 걸어오며 만난 사람들의 말을 모두 노인에게 전하며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맨 처음 만난 저 여인은 태어나 처음 만난 총각과 혼인할 것이요. 배나무 밭에 거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배가 열리지 않고 귀신이 나오는 집은 마루 밑을 파서 거기 있는 것을 모두 없애야 하오. 총각은 노인의 말을 따라 귀신이 나온다는 집의 마루 밑을 파보았어요. 그러자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는데 속이 금화로 가득 들어있었어요. 주인이 그걸 모두 총각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가져가시오. 총각은 금화를 얻고 배나무 밭에도 거름을 잘 주도록 가르쳤어요. 그 후
처음 만난 총각과 혼이 나면 잘 산다고 알려주었어요. 처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내가 처음 만난 총각이요. 총각과 처녀는 부잣집에서 혼이 냈고 금화로 집도 사고 눈도 사서 아주 잘 살았답니다. 자, 링거사기. 옛날이 충청도 자린고비하고 전라도 자린고비하고 경상도 자린고기가 살았는데 이 저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셋이서 딱 만났지요. 옳다, 잘 되었다 하고 얘기가 먼저 튀어나왔지요. 누가 더 지독한 자린고비 노릇을 하는지 얘기해보자고. 먼저 충청도 자린고비가 말했어요. 세상에 나마 금집신 아끼시는 사람은 내 없을 걸세. 나는 길을 갈 때도 집신 닳는 게 아까워.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올 때만 잠깐 집신을 신고 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서 들고 가지. 전라도 자린고비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렇게 해서 집신 한 켤레로 1년이나 가겠나. 나는 말이지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오면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그래야 집신이 안 닳는 거 아닌가. 이 소리를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손에 내자며 말했어요. 그건 너무 심하네. 맨발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집신을 잃어버린 척하지. 내 집신은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 이래서 경상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 뒤 셋이 또 만났는데 이번엔 전라도 자린고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봐, 보게 될 자네들은 부채를 다 펴서 쓰겠지? 나는 딱 두 쪽만 펴서 바람이 조금 나와도 보채지 않네. 경상도 자린고비가 혀를 찼어요. 그래, 소여 부채를 감당하겠나? 나는 둘째를 펴서 손에 들고 포즈 대신 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지. 그러자 충청도 자린고비가 말했어요. 다들 너무 심하군. 나는 아예 부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더우면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숨기지. 부채를 손에 들기만 해도 다를까 걱정했나? 이래서 이번에는 충청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 후 세 사람은 서로 돌아가며 자기 집에 다른 둘을 초대해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경상도 자린고비 집에서는 장아찌 대결을 했지요. 경상도 자린고비가 장아찌를 종지에 담아 내놓았는데 어찌나 잘게 썰었는지 좁쌀만 했어요. 충청도와 전라도 자린고비는 땀을 흘리며 장아찌와 씨름한 끝에 겨우 한 조각씩 집어먹었어요. 그 다음 충청도 자린고비 집에서는 큰 장아찌를 통째로 종지에 총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젓가락으로 집으려 해도 종지에 박혀서 발이 들지 않았어요. 억지로 집으면 종지째 올라왔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맛도 못 보고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전라도 자린고비 집에서는 장아찌를 종지에 담지도 상에 올려놓지도 공중에 매달지도 않았어요. 결국 밥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떠먹고 장아찌를 또 쳐다보는 시기였지요. 그러다가 자주 찾아보면 결국 장아찌를 먹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전라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러고 보니 세 번의 대결에서 각각 승자가 달라 결국 막상 막하였네요. 방귀를 잘 뀌는 며느리. 옛날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좋고 건강하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자꾸 야위어 갔어요. 시부모와 신랑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얘야, 밥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얼굴빛이 나빠지고 몸이 말라가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거든. 덜어놓고 얘기해 보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방귀를 낄 수 없어 몸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며 꽉 붙잡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솥뚜껑 꼭지를 잡고 있었고 신랑은 마루 기둥을 꼭 붙잡았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불을 두세 겹 뒤집어 쓰고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한번 뿌 하고 방귀가 터지자 부엌의 시어머니는 솥뚜껑 채로 천장까지 날아올랐다가 털썩 떨어졌고 시아버지는 몸이 흔들흔들 그네처럼 흔들렸으며 신랑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모든 일이 됐고 온 식구가 걸레 쪼가리처럼 기운이 빠져 쓰러졌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이 무너지고 말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가마에 태우고 시아버지와 신랑이 따라갔어요. 한참 가다가 고갯마루에서 가마를 내려놓고 쉬었어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커다란 배나무가 있고 노랗게 익은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지요. 저 배 좀 따먹어라. 그러자 가마 안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따드리지요. 모두 비켜서니까 며느리는 배나무를 등지고 다리를 꼬고 방귀를 뿌 하고 끼자 배가 한꺼번에 와르르 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배를 실컷 먹고 한자를 담아 가져가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렇게 잘하면 아주 좋겠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다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노랑이가 왈, 결혼한 아다씨, 옛날 옛적, 경상도 청도, 땅의 한 액은 부부와 외동딸이 살고 있었어요. 외동딸이라 효성이 지극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얘가 어디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늙은 부부는 외동딸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평소 다니지 않던 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자는 일은 없었는데 거인 일일까? 늙은 부부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했지요. 머리라고 해야 겨우 연함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 두 눈을 감고도 훤히 아는 듯 저지 섬 바닥을 들여다보듯 마을의 형편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 딸이 마을 누구네 집에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이튿날 아침에 돌아왔어요. 얘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늙은 부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자 부모의 궁금한 눈빛에 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랑 새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이렇게 늦었어요. 딸의 대답에 늙은 부부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딸도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겠지요. 늙은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었지요. 예, 억지로 바람을 새로 나갈 때는 이번에는 우리와 같이 가자. 사나운 짐승들이 울고 있는데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 어머니가 걱정되어 말했어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외동딸이었거든요. 사실 형님께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얻은 딸이었지요. 늘 든든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지요. 딸의 흐름은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잎이나 열매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집안을 지켜주라는 의미였지요. 늙은 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늙은 어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태워왔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딸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스스로 가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예, 꼭지야, 어디 있니? 늙은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불안해졌어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늙은 부모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영감,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꼭지를 자지로 나가봅시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딸을 찾으러 나섰어요. 거칠게 울리는 소리가 산과 골짜기에 퍼졌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허망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나 꼭지가 어디로 갔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게 하고 길러온 딸이 몇 날이고 들어오지 않으니 병이라도 날 판이야. 늙은 부모는 걱정뿐이었어요. 바람결에 창문이 흔들려도 딸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딸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했어요. 기다림에 지친 늙은 부부는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르신들, 밖에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요? 늙은 아버지가 문의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중학생 정도 되는 젊은이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제가 꼭지를 봤어요. 뭐라고? 꼭지를 봤다고? 어디서 봤단 말이냐? 늙은 부모는 너무도 궁금했어요. 저 뒷산 파이 부근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나무침을 쥐고 돌아서려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서 꼭지가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 했는데 총각은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총각은 마음속의 두려움을 털어놓듯 말했어요. 호랑이가 피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요. 호랑이가 뛰어나올까봐 꼭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위기를 겨우 모면했구나. 꼭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하님.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늙은 부부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산에 나무하러 갈 때는 그곳을 피해서 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그곳에는 호랑이가 산다고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가축도 물어가고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에게 물려간 적이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단숨에 호랑이 굴을 향해 올라갔어요. 눈앞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죽음과 다름없었어요. 딸이 살아야만 사는 보람이 있었지요. 그러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감, 꼭지가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물어볼 사이가 어딨어. 꼭지야. 딸을 부르며 호랑이 굴 가까이 갔어요. 호랑이 불 앞에서 딸을 발견했어요. 노부부는 숨이 차는 줄도 모르고 딸을 불렀지요. 이해가 된? 애견 아버지는 너무도 기가 막혀 말도 못했어요. 늙은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얘야, 그동안 대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얘긴 호랑이 굴이야. 호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르니 어서 집으로 가자. 늙은 어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어머니, 지금 호랑이가 저 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머니 낯빛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태연히 대답했어요. 영감, 뭘 하고 있어요? 어서 내려가요. 호랑이가 깨면 큰일 나요. 호랑이가 깨기 전에 집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했어요. 늙은 어머니는 말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딸은 부모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하늘이 무너질 듯 온 산이 짜랑짜랑하게 울렸지요. 늙은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굴 속에서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왔지요. 굴 밖으로 나오면서 하품하는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린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호랑이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지. 호랑이에게 덤벼보고 죽기나 하자. 늙은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허풍을 쳤어요. 에잇, 이놈의 호랑이야. 어서 덤벼봐라. 우르골스로, 옌제스로. 늙은 어머니는 이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호랑이는 입을 벌리며 한 발자국씩 다가왔어요. 아니야, 호랑이야. 이분들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부모님이야. 딸이 이렇게 말하며 나섰어요.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사납게 으르렁대던 호랑이가 갑자기 순해졌지요. 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딸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호랑이가 딸의 말을 순순히 듣다니. 노부부는 간신히 위기를 면했지만 딸이 호랑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했어요. 얘야, 어떻게 된 거니? 늙은 어머니가 너무도 이상해하며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 호랑이하고 처음 사귈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딸은 호랑이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런 법이 있나? 사람이 호랑이와 사귄단 말인가? 늙은 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예사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처음 집을 비우고 나왔을 때 이 호랑이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호랑이는 어질기가 그지없어요. 용맹한 건 물론이고 매우 사랑스러워요. 전 이미 이 호랑이와 살기로 약속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꼭 별천지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딸은 호랑이를 쓰다듬어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전 이 호랑이가 잡아주는 토끼나 오리를 구워 먹고 살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세상에 펼쳐질 일도 다 있어요. 늙은 어머니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맹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좋단 말인가? 늙은 아버지는 탄식하며 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요. 아버지,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만 한번 사귀고 나면 사람보다 더 온순하고 진실해요. 딸은 자신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어요. 호랑이에게 끌려도 뭐 어때요? 이 호랑이는 그런 놈이 아니에요. 오찬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저를 따르는 호랑이를 두고 갈 순 없어요. 그때 호랑이가 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아마 딸과 떨어져 살게 될까봐 슬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얘야, 너 밤이고 낮이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꼴이니?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산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소리니? 호랑이를 잘 달래고 어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딸을 타일렀어요. 그러나 딸은 조금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늙은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허전하고 쓸쓸한 생활 속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움집으로 들어와 마당에 웅크리고 앉더니 거리며 울었어요. 영감, 저 호랑이가 왜 여기 와서 울지? 울음소리가 슬퍼 보이잖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영감,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봐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때 호랑이가 등을 돌려 타라는 흉내를 냈어요. 늙은 부부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 굴까지 왔어요. 아니,
우리 딸, 이게 뭐야? 굴 속을 들여다보던 늙은 아버지가 외쳤어요. 딸이 굴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죽은 딸의 흙 묻은 얼굴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요. 서러운 부모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거든 굴 한쪽에 저를 묻어주세요. 딸은 이러한 유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의견 아버지는 딸의 유서를 읽고 더욱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디트테로 와요 주마. 호랑이와의 사랑은 너의 운명이 아니냐? 내가 부부는 아래 이 원대로 딸을 그 자리에 묻었어요. 어흠. 올라이는 한바탕 큰 소리로 울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범산이라고 불렀답니다. 대동강 물길을 돌린 사람, 평안도에 설시성을 가진 가난한 집 신장수가 살았어요. 날마다 지프로 새끼를 꼬아 신을 삼아서 겨우겨우 긴 일을 이어갔지요. 하루는 성에서 집신을 8, 9켤레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왼쪽 어부가 아주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망태기에 담아 메고 가는 거예요. 거참, 큰 물고기를 잡아 꾸려. 어디서 다 봐소? 대동강이요? 그게 무슨 물고기? 이 잉어도 망태기에 담긴 커다란 잉어는 아직 살아서 입을 쩍쩍 벌리며 서신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서신은 잉어의 눈을 보고 삼아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모, 나한테 파시오. 더 많이 준다면 달지 얼마로밖에. 쏙은 전 돈입은 바다에 깼소. 은전돈 입히면 설씨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아침 집신 판돈이 있어서 몽땅 털어주고 잉어를 샀어요. 사시는 들길로 곧장 대동강으로 달려가 잉어를 살려줬지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치며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꽃들 모습을 본 서씨는 을탄 마음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누이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눈부시게 차려입은 사내 아이들이 나타나 서신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노이줄은 누구냐? 용과 함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영문도 모르고 서신은 두 산의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으리으리한 대궐이가 나타난 거예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니 농양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어요. 어서 오너라. 그대가 병양성 의사 설 아무개인고? 그럽니다. 그대를 부른 것은 어느 날 죽을 뻔한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자 함이니 부디 사양 말고 내가 차린 잔치를 즐겨주기 바라노라. 어리둥절해 있는 설씨에게 이번에는 잘생긴 왕자가 오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용왕이 말하길 그대가 바로 오늘 낮에 살려준 대동강 잉어라. 설씨는 영혼을 깨달은 듯 푸짐한 잔치상 앞에 앉아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흘이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 설씨는 집 생각이 나지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설씨가 인사로 올리니 용왕이 매우 섭섭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벌써 가려는가? 예, 집안일이 궁금해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겠지.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있구나.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리다. 설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강, 평양성 한가운데를 굴러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강을 모란데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평양 백성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용왕은 설씨의 착한 마음이 탐스럽게 느껴졌어요. 참으로 기특한 일이요. 자기 한 몸에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남을 걱정하다니.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강물을 모란대로 옮기자면 큰 물이 필요하니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어 다치지 않게 해라. 사시는 용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동자를 따라 나섰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설씨는 꿈에서 용왕의 말을 믿고 성에 들어가 외치며 다녔어요. 곧 홍수가 날 테니 어서 대비하십시오. 사람들은 철도 아닌데 무슨 홍수냐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지요. 그래도 자꾸 해치며 다니니까 마침내 관가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더 문이 없는 말로 백성을 불안하게 한 것이었죠. 그런 뒤 서신이 오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평양성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꼼짝없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모란대 쪽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며 큰 웅덩이가 생겨 성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모두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동강이 지금처럼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설씨를 우러러 보게 되었지요. 서씨는 평양 백성들의 기림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서씨가 살던 마을을 설암이라고 했다는 전설이에요. 배에 감투를 쓴 고양이. 옛날 어떤 말에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어느 밭에서 돌아오다가 어미를 잃고 슬피 우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봤어요. 농부는 그 고양이 새끼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데려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지요. 아침 저녁으로 접시에 밥과 반찬을 따로 떠서 상 옆에 놓아주었고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재워주었어요. 고양이 새끼는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야옹야옹 응석을 부리며 자라나 어느덧 큰 고양이가 되었어요. 유난히 동그란 고양이는 지잡기도 잘하고 아주 영리했어요. 낮이면 집도 잘 지켜 늘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하던 고양이가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용한 의사에게 침을 맞아도 소용없고 약을 다 써보아도 도무지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하루는 어떤 의사가 말했어요. 일병에 좋은 약은 단 한 가지 있긴 하나 얼른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주인이 듣다니 그게 대체 어떤 이야기냐고 그 참을 하지요. 그건 해마다 남의 연홍사진 도화를 축내는 쥐 때문에 생긴 병이니 뒤에 쥐마리를 잡아 없애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쥐를 잡겠어요? 그 말이 되고 옳소. 이 더 오토케 쥐 총마리를 하소.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쌓여온 마을에 호소해도 그렇게 많은 쥐를 도저히 잡아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가 두 볼로 쪼르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고양이의 눈에도 그리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고양이는 명세가 기울어가는 주인의 가련한 모습을 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슬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고양이는 온 마을 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며 쥐를 잡을 의논도 해보고 굴뚝 가장자리, 오죽헌에도 앉아서 많은 쥐를 밤에 잡을 생각도 그려봤어요. 이때 담장 너머 윗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서글픈 마음으로 담장을 기웃하며 다 보았어요.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
배감툴에 쓴 상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 순간 고양이 머리에는 그럴듯한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자기도 배감들을 쓰고 상제 노릇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 말코인 주인이 제 사진을 쓸 때 쓰던 배감투 하나가 걸려있지요. 고양이는 벽장을 타고 쪼리를 기어 올라가 외 감투를 벗겨내렸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머리에 쓰고 쥐구멍을 찾아가 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한참 있으려니까 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다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그 쥐를 보고 꾸짖듯 말했어요. 여기 내 부모 상을 치르고 있는데 한 놈도 나오지 않으니 천하의 못된 버릇이 어디 있는가. 분명 내가 부모를 여긴 걸 깨닫고 속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친구들을 수십 명 불러다가 예절도 모르는 친구들은 혼내주고 말 테다. 고양이가 노한 소리로 뒤에서 외쳤어요. 쥐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구멍 속에 들어가 여러 쥐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초상을 다 알겠어. 그러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몰라. 쥐들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먼저 늙은 쥐 한 마리가 굴 밖으로 기어 나갔어요. 늙은 쥐는 곡을 하는 고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식해서 어른께서 상당하신 것도 모르고 조상을 못해 싸우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대신에 좋은 일로 조상을 받게 해주고 대단히 고맙다며 그 쥐를 칭찬해 돌려보냈어요. 그제야 쥐들은 안심하고 한두 놈씩 차례로 나와서 꺼이꺼이 하며 죄상을 했어요. 고양이는 뜰 때마다 좋은 낯으로 인사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모두 고맙소. 그러나 여러분은 수가 많고 나는 혼자이므로 일일이 답례하기 힘들어. 좀 실례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모두 한꺼번에 나와 조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소. 그러면서 고양이는 아무 날, 아무 때에 이 넓은 마당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쥐들은 그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양이와 약속한 쥐들은 온 동네 쥐들과 산쥐들한테 일일이 통문을 띄워 약속한 날짜에 넓은 마당 앞에 모이기로 했지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고양이가 배 감투를 쓰고 서 있는 마당 앞으로 쥐들이 까맣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고양이는 미리 친구 고양이 10마리를 불러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쥐들이 다 모인 다음에 나가 죽이게 했어요. 배 감투를 쓴 고양이는 쥐들의 조상을 받으려고 그들 한가운데로 가서 에고 에고 하고 곡소리를 올렸어요. 그러자 숨어있던 친구 고양이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여온 쥐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물어 죽였어요. 마당 앞에는 죽어 너부러진 쥐들이 산더미를 이루었지요. 얼핏 봐도 수천 마리가 넘는 듯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집 안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 남겼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 죽어 너부러진 쥐들이 수천 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 이 일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다던 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씻은 듯이 병이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영리한 고양이가 주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고 의리 있는 고양이라고 모두 칭찬했답니다. 쌀 한 집 옛날 언니 말이
항시 성을 가진 욕심쟁이가 있었어요. 황구 잔인하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겉감마다 쌀 가마니를 가득가득 채워넣고 저 혼자 거들먹거리며 잘 살았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욕심이 많던 그는 머슴들을 실컷 부려먹고도 품삯을 줄 때면 쌀 몇 되가 아까워 바들바들 떨곤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이른 아침에 찾아와 황 부잣집 소슬 대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걔 심히 거추장스런 게 힘이거. 눈뜬 보안관은 뒷등을 가리며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어요. 대문 밖에는 키가 9척이나 되고 가슴팍이 떡 벌어진 젊은이가 우뚝 서 있었지요. 자른이인 한갈이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이 집에서 일군을 쓰지 않겠소? 젊은이가 품셴부터 물었지요. 그러자 자른이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대답했어요. 황가는 얼린 마음속으로 주먹을 쥐고 생각했어요. 뭐하니? 허리 묻은 자식 억은 힘껏 쓰겠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부려먹는다? 쌀 2마를 줄까? 아니, 그간 너무 많아. 그렇지. 이렇게 약의 끈 한가한 이 짧은이가 말했어요. 야, 밖에 오늘 하루 동안 마당질을 다 해줄 수 없겠나? 우리 마당에 쌓아둔 벼만 털면 되네. 그러면 점심 한 끼 이미 먹여주고 쌀 한 짐 주겠네. 어떤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젊은이는 선선히 대답하고 마당가에 쌓아둔 벼더미를 한참이나 살펴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황가는 도리깨를 달라고 했지요. 이가 도리깨를 가져다 주었더니 자른이는 챗단을 한두 번 흐려보더니 금세 100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곳 도리깨 다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벼더미를 턴단 말이오? 자른이는 사방을 휘둘러 보고 나서 외자 기둥, 담보, 더 굵은 나무와 석가래를 가져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큰 더미를 만들었어요. 회이, 쿠, 퀴, 푹. 자른이는 도리깨를 휙휙 휘둘러 쌓아둔 벼더미를 금세 다 흩어놓았어요. 황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기만 했지요. 어느 사이엔가 한 해만큼 솟아있던 벼더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널따란 마당가에 나지막한 산이 우뚝 솟아올랐어요. 짧은 이마에 흐르는 주먹 같은 땀방울을 쓱쓱 문지르고 나서 황가는 보고 소리쳤지요. 왜 그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소. 마당을 다 했으니 이제 벼를 얼른 담아 가져오시오. 황가는 곳간에 넣어두었던 새가마니를 툭 내주었어요. 젊은이는 가져다 가마니 한 개를 쳐들고 웬일인지 깔끔하게 섰어요. 아니, 요것도 가마니 가져오라고? 이렇게 작은 가마니로 어떻게 이 많은 벼를 담는단 말이오?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팔뚝보다 굵은 새끼를 썩썩 오더니 금세 마당만큼 큰 가마니를 짰어요. 그리고 마당만큼 쌓여있는 벼를 한꺼번에 퍼 나왔지요. 짧은 이가 며칠 걸릴 일을 한나절도 안 되어 해치웠어요. 황가는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젊은이는 하루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점심밥과 끓인 국, 담은 김치까지 후루룩 먹어 치웠어요. 그러고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아. 이제 참 다리 하나 머금먹은 말하곤 했어요. 젊은이는 황간에게 약속한 대로 한 짐 지고 갈 쌀을 달라고 했지요. 황간은 쌀 한 말만 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성이 나서 눈을 뚝 부르뜨며 말했어요. 이게 한 짐 지고 갈 쌀이란 말이요? 내 참, 사람을 놀려도 분수 있지. 아, 그러고 젊은이는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당만큼 큰 가마니에 넌 별을 통째로 둘러매며 대문을 향해 척척 걸어가며 말했지요. 당신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한 짐 지고 갈 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걸 지고 가오? 환관은 부랴부랴 따라 나서며 자른이를 붙잡았어요. 젊은이는 한 달을 향해 벌컥 성을 내며 그건 당신의 한 짐이요. 내 한 짐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란 말이요. 라고 말하고 땅을 쿵쿵 울리며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정성 들인 불씨. 옛날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은 너무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계집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가 있었어요. 개그씨는 매일 저녁마다 아궁이에 나무 뜬 것을 하나씩 묻어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벌겋게 살아있었어요. 그 외에 부싯돌로 불을 붙여 밥도 짓고 직업도 수행하고 군불도 지피는 거예요. 옛날엔 이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고 대대로 잘 보존하여 이어왔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를 물려주면 며느리는 그걸 받아서 다시 끄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해줬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 갇혀있던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는데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부엌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훔쳐가지고 번개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며 느리는 하도 급해서 더벅머리 총각을 쫓아갔어요. 여보세요. 제발 그 불씨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뒤따라갔는데 이 총각은 들은 척도 만 척 깊은 산속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총각을 놓칠까봐 숨차게 따라가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갑자기 앞서가던 총각이 불씨를 획 던져 벌리더니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고 총각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만 조용한 산골에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총각이 버리고 간 불씨를 얼른 가지로 치우러 뛰어갔어요. 다행히 불씨는 그대로 벌겋게 살아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불덩어리 근처를 보니 온통 산삼이 자라고 있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허겁지겁 그 산삼을 캐서 치마폭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이 며느리가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산삼을 가득 안고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예약 새벽까지 허들갔다가 어른이 물어보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침에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훔쳐가서 따라가 보니 산삼이 있었어요. 그래서 캐서 가져왔어요. 식구들은 참으로 놀라워하면서도 물었지요. 그래, 그 더벅머리 총각은 어디 갔느냐? 며느리는 말했어요. 총각은 불씨를 던져놓고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어요. 더벅머리 총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님이었는데 너무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총각으로 모습을 바꾸어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산삼을 팔고 밭도 사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창, 그리턴, 삼형제. 옛날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삼형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침은 굶고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에는 그냥 자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는 눈이 좋아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볼 수 있었고, 둘째는 기운이 천하장사였으며 셋째는 맞아도 끄덕이지 않을 만큼 강했지요. 하루는 겨울
만두만 먹다가 질려버린 삼형제가 쌀을 훔치기로 했는데 첫째가 나무 위에 올라가 먼 곳을 보니 원님 창고에 쌀이 보였거든요. 밤이 되자 둘째가 원님 창고로 가서 문을 부수고 쌀을 잔뜩 짊어지고 왔어요. 그날부터 삼형제가 쌀밥을 지어 먹었는데 쌀을 잃어버린 원님이 화가 나서 군조를 불러 도둑을 잡으라 했지요. 머지않아 삼형제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셋째가 앞서서 말했어요. 원님, 창고의 쌀을 가져간 사람은 나입니다. 그래서 원님이 셋째를 잡아다가 볼기를 때렸는데 때릴 적마다 오히려 간지럽다고 웃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셋째는 끄덕이 없었고 오히려 때리는 사람들이 힘에 겨워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를 본 원님이 너무도 화가 나서 직접 매를 들었는데 원님도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 뒤 삼형제는 남은 쌀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서 우리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는 이들은 작은 선행이라도 결국 큰 보답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효심,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의 근본적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웃음을 주는 동시에 마음속 깊이 선함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만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